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군인권센터가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를 제보받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우선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홍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기무사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홍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는 내용을 이제 감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을 감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무사가 이 대통령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공공연한 비밀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촉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하고 계룡대하고 청와대에는 각 그 세 군데에 군에서 운영하는 전화국이 있어요. 그냥 교환대가 아니라 전화국이 있어요. 근데 그 전화국에 그냥 스위치만 하나만 딱 누르면 누구나도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로서는 그동안 쉽게 감청을 했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무사가 이렇게 도청과 감청을 하는 이유는 주로 이제 군용 유선 전화라든지 그 일반 행정 전화를 감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부라는 것은 지금의 상부가 아니라 다음 정권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데요. 일단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이 도감청 한 번 했다가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 다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무사가 여전히 그것도 자신의 최고 상관 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을 감청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진짜 사실인지조차 지금 제가 막 의문을 품을 정도인데 군인권센터에서 지금 뭐 좀 더 좀 자세한 자료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하극상. 이것도 예. 역시 하극상이죠. 군 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해서 지금 두 분이 통화하신 거 저희가 이렇게 감청했습니다를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무사에게 너무 이런 뭐 쉽게 손쉽게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도 아주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기무사의 업무 범위 이것도 당연히 벗어난 거지만 더한 건 이제 민간인에 대해서도 도감청을 너무나 많이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도감청을 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은 아니고 진보 쪽 인사들만. 그리고 그거는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한 번 갔다 오면 적성국가 방문했다. 도감청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도감청 자체를 잘잘못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도감청을 하고 민간이 사찰을 했다는 가지인데 그다음에 민간인들에 대한 일정한 계속 수사, 자기 수사 범위 밖을 벗어난 그 권력 권한 범위 밖을 벗어난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파문이 지난번에 한번 있었죠. 지난 1990년 때 바로 윤석영 이병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윤석영 이병이 가지고 나온 그 보안사 자료를 보면은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항의를 갔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달랬느냐면 내 자료도 있다. 예. 다음 정권은 될 사람이 내 자료를 볼 것이다. 네가 볼 거 아니냐 라면서 달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기무사가 하지 말라고 금지는 했지만 계속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몇 대 정권이 계속 하지 말라고 해서 끊었으면은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인데 한두 정권에서는 끊었다가 바로 그 다음 정권에서 바로 다시 하게끔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았지 않느냐라는 자, 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도감청 자체가 불법이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도감청은 원래 우리 법상 금지돼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장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도감청 설비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도감청 설비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감청이 안 된다고 해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유병원 예. 소위 유병원 잡기 막 할 때
그 당시에 야 우리나라에 도감청 설비만 있으면 벌써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설비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기무사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군용 회신에 관련된 것만 주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군 통수권자 최고 통수권자의 통화 내역까지 그다음에 일반 민간인도 일단 이제 위병소 같은데 개인정보 같은 걸 기무사가 싹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경찰만 회신 또 활용해서 주소나 이런 거 다 알아내서 결국 사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무사라는 조직이 본연으로 해야 될 것은 군 내부에 이제 그 정보나 그다음에 군 내부 인사들의 기강 문제 같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기무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예. 민간인 상대로 뭔가 수사하면 경찰 검찰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이 도감청 영장도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나 이런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감청이 가능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요즘 그 뭐 5세대 뭐 통신 장비 얘기할 때 백도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도어로 들어가서 도감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록도 안 남아요. 자료만 남는 겁니다.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남을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죠. 도감청 설비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국정원도 없다 그랬다가 논란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다원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제가 몇 군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그냥 통신기기 회사로 드러나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보니까 최근에 정보를 싹 지운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과 좀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통신기기 업체 그리고 통신기기 중에서도 이 커넥터 연결을 하는 그 단자를 주로 제작하는 업체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아까 백선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면에 갔다가 남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일람해서 뭐 도관 사찰했다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적 인사들을 이건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감청 그리고 이 민간인 사찰이 이념적 편향성에서 저는 이제 생겼다는 시작됐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좀 소위 말하는 진보적 인사는 좌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인데 그냥 좌파 혹은 또 북한과 연계 뭐 이쪽으로 지금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냥 약간 진보적 인사가 중국을 갔다 오면 중국에 갔었네 이 적성 국가야. 그러고 나서 또 이 관련된 사찰을 이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좀 군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북한과의 대립 관계에서 군대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될 터인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기무사에 관련된 행동 중에 가장 좀 지금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 진보적 활동하는 사람들을 간첩에 생각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취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무사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여기 기무학교에 재직했던 어떤 한 그 병사? 교육생이죠. 아. 교육생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 자서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무 요원이 이렇게 불온 도서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가자 기무사 요원들이 만세를 불렀다 그런 얘기도 막 들리거든요. 사실 기무사 조직들이 좀 그런 좀 경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일지는 저도 사실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전 저도 썼거든요. 네. 저도 불온서적 작가가 됐네요. 그러네요. 사찰 당하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무사 개혁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개혁 얘기가 지금 뭐 군인권센터에서는 개혁 가지고 안 된다, 아예 폐지해라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 개혁 위원회는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거는 조직 축소죠.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게 장성 9명을 한 2명으로 줄이려고 한다. 근데 이제 뭐 또 기무사라는 조직 자체 크기 때문에 2명 갖고 힘드니까 4명, 5명 선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장성 숫자를 줄이면 기무사가 바뀌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기무사 혹은 군에서는 이거는 국가 기밀이나 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거 외부 인사의 개입 없이 이게 개혁이 가능한가요? 조직 줄이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면 이제 이름 바꿨으니까 우린 새롭습니다라고 바뀌나요? 보안사에서 바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제 또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조직 좀 축소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것인가?
일단 할 수 있는 거, 이게 불법적인 것들 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외부에서 이 기무사의 활동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 없이 나오는 개혁안은 지금 군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말뿐인 개혁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외부 인사들이 바라봤을 때도 이 정도면 기무사가 변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렇게 조직 축소, 이름 바꾸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게 이제 기무사를 완전히 없애고 기무사의 그 방첩 기능을, 그러니까 군내 방첩 기능을 전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국정원으로 또 보내야 한다라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주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너무 앞서 나간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자면은 군내 방첩 기능을 군내 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이양해야 될 때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사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CIA 내의 방첩 기능, 그러니까 CIA에 간첩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건을 누가 수사를 하느냐? FBI가 수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군내 그 간첩이 들어와 있다. 군내 방첩 기능은 민간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아예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팟빵 앱으로 리얼 미음미음님 2011년 군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휴가 복귀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불온서적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예, 당시에 문제가 좀 많았죠. 뭐 대한민국사, 우리들의 하느님, 세계화의 덫, 삼성왕국의 게릴라 뭐 이런 것도 다 불온서적으로 국방부가 일렬로 지정해갖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태백산맥도 불온서적이죠. 예. 예. 그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또 당연히 개혁안이 나오면은 기무사는 기무사 나름대로 조직을 지키려고 저항을 하겠죠. 지금도 저항의 모습이 보이고 예, 있고요. 바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봅시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또 그리고 이것 또한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본인이 직접 시인했습니다. 네. 예. 경찰 관련 쟁점에 인터넷 댓글을 쓰라고 한 바 있다. 그러니까 댓글 달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MB 시절에 이제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표격, 뭐 G20 정상회담, FTA,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사회 현안에 관련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집회 시위 같은 뭐 경찰 관련 쟁점에 관해서 인터넷 댓글 쓰라고 지시한 바 있긴 한데 이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뭐 정치 공작 운운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여론 조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진행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여론 조작 아닌가요? 그렇지, 여론 조작이죠. 제가 읽다가 막 저도 헷갈려가지고 예.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기무사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편향성이 있으면 반대쪽에서 하는 걸 억압하고 막아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하게 밝힌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했으면은 당시에 댓글 달 때도 경찰이라고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또 밝히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여론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변명은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청장 시절인데 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밝히고 댓글을 달면은 아무도 안 먹는다. 그렇겠죠. 누가 먹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정당한 직무 집행이니까 경찰관이라는 걸 밝히지 말고 활동을 하라라고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뭐 어떤 관련 법령을 보면은 경찰관이 일정한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걸 알리고 해야 되거든요. 제복 정복을 입는다든지 또는 뭐 신분증을 배용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뭔가가 좀 꿀린다라고 생각했을 법한데, 그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를 위해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경찰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좀 많이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썰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 청장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 발표인데다가 민군 합동 조사 결과를 무조건 불신하면서 사는 댓글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실제로 달렸던 댓글인데,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여론의 조정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경찰이 굳이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 정부 자체가 전복되길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집회 시위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 정치적 댓글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현호 청장은
아, 나는 옳은 활동이었다,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건 역시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조현호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찰 관련 허위 사실이 많아가지고 그거 유포되지 않게 했다. 그것만 딱 하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댓글 달린 거 읽어줬잖아요.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더한 거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50여 명,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70여 명, 굉장히 대규모로 꾸린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근데 뭐 이 50명, 80명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 월급은 누가 줍니까? 결국 국민 세금 국민들한테 아닙니까? 준 거. 그러니까 국민들 올바로 계도하려고 그랬나 봐요. 이게 참. 근데 이게 보통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50명, 70명 하면 금방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50명에서 70명 이 정도면 뭐냐면 경찰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경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활동하는 경찰들 수는 그 14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절반 정도가 엉뚱한 일에 투입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경찰이 이 경찰 내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발언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제 이제 인터뷰가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댓글 달았는데 댓글 달라고 지시했는데 나는 그 뭐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댓글의 내용은 집회 시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경찰이 직접 나서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하는 A라는 생각은 틀렸고 B가 옳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정답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사실 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시 사회가 많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단적인 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지금 그 지난 정권 시절에 경찰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에 이미 이달 중순이니까 7월 중순에 이미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에 대해서 소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이 조현호 청장을 오는 8월 초,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 소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예. 어차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럼 먼저 얘기하자. 드러났으니까. 정무적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이미 드러날 거. 예, 오늘 그런 말씀 황당한 두 가지 사건 알려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